안녕하십니까. 네, 무지 반갑습니다. 혼자서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써서 좀 뭐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서 하니까 그게 또 안 좋고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져서 마스크 다 벗고 편하게 옛날처럼 하면 그런 시기가 좀 한 달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도로 나가야 될 부분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교재로는 156쪽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보통 적게 나올 때 4문제지만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 나오는, 한 5문제가량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량은 아주 많은데요. 내용은 과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첫 번째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이란 수요가 사는 쪽이면 공급은 파는 쪽이었습니다.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고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수요를 구체적인 양으로 표현하면 수요량이고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를 구체적인 양으로 표현하면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런데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 경제학과 달리 유량의 수요 공급도 있고 저량의 수요 공급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다룰 때도 저량의 공급도 있고 유량의 공급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데 이는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이며,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입니다. 생산비를 나타내는 비용 곡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이동,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이동, 수요도 증가하면 우측이동, 감소하면 좌측이동. 그런데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공급 곡선이 이동했다, 이 말이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했단 말이 공급 곡선이 이동했다, 그런 뜻이고,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단 말은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 곡선의 경우가 수직이면 공급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우상향이면 공급할 수 있는데 완만할수록 공급하기 쉽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결정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규정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의 이동은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면 균형이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바뀌는 경우, 공급이 바뀌는 경우, 수요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 크게 3가지였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이동,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 그런데 수요 공급이 다 바뀌었을 때 거기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는 큰 거 따라가는 것이었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같은 경우가 있었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불변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알 수 없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의 증가 크기가 같으면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가격은 불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나오고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불변 자리에 알 수 없음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 과정에서는 그래프 그려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자료로 올려드린 그림 그 전체가, 그 그림이 한 장짜리 프린트가 전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한 장짜리 프린트 우리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게 전체예요. 그걸 보고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려보는 기본 과정에서는 그걸 해보세요.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러면 심화 과정에 가면 그래프 없이 가요. 그러니까 기초에서는 수요나 공급이 바뀌면 균형이 이동한다, 이 얘기만 하고, 기본에서는 잘 서툴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자, 심화 때 가면 그래프 없이 그냥 답 찾는 요령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신 분이 그냥 그래프 없이 보면서 답 찾는 요령을 알려드렸을 때 훨씬 더 금방금방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그래프가 말로 나왔을 때 답을 금방 찾는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함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가격 변화율, 분자는 공급량 변화율. 원리는 똑같고 다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값을 붙인다는 것. 그런데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면 민감한 것이고 탄력적이고 그림으로는 수요든 공급이든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합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으면 민감하지 않은 것, 즉 둔감한 것이고 비탄력적이며 수요든 공급이든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두 수평선.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전혀 없으면 수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수요 곡선도 수직선으로, 공급 곡선도 수직선으로 그려지는데 그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림이 달라지긴 하는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경우, 또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경우,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단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의 그림을 직각삼곡선으로 알려드릴 텐데 사실은 그렇게 직각삼곡선에 관한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탄력성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탄력성과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체재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단기는 대체재가 적어서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 또 기업의 총수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그때 수량은 수요량이라는 것. 소비자가 사줘야 기업의 수입이 된다. 또 공급의 경우는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느는 같은 방향일 때 정상재,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반대 방향,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값을 가느냐 마이너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재화가 정상재냐 열등재냐를 결정을 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역시 마찬가지로 두 재화의 관계인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면 X 가격이 상승했을 때 Y 수요가 느는 관계로서 대체재.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줄면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느는 관계, 이런 관계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대체재. 그런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두 재화 관계는 보완재.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가지냐 마이너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재화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을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면, 경기란 뜻이 경기가 좋다라는 말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동한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동산의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하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라 했으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를테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등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또는 측정 지표, 국면별 특징,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3주차 학습 주제를 보면은 시장의 개념 및 구분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개념, 그리고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 지대이론, 지대와 지가의 관계, 전형수입 경제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지대결정이론,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지대와 관련된 결정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도시공간구조이론, 상권에 관한 이론까지가 오늘 학습 주제
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의 자료는 156으로 일단 건너가십시오. 156으로 가시면 이제 먼저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6입니다. 자, 우선 156으로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시장이 뭐냐?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죠. 시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는 X축에 수량을 쓰죠. Y축에는 가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하는 점, 그 교차점이 여기이고요. 그 교차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시장 형태를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시장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자, 시장의 뜻이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시장 형태를 구분을 해보는데요. 자, 먼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완전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은 뭐고 불완전 경쟁은 뭔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는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런데도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 경쟁을 공부함으로써 불완전 경쟁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재의 자료에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불완전 경쟁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는 KT&G에서만 공급을 하고요. 독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TV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삼성이나 LG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장의 공급량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들에 의해서 시장이 거의 좌지우지 되는 거죠. 60-70% 이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의 수가 둘 이상 소수일 때 그걸 과점이라고 불러요. 자, 공급자가 하나면 독점, 공급자가 둘 이상 소수대 그들에 의해서 시장이 거의 대부분 지배된다면 그들은 과점, 두 개 합쳐서 독과점. 이렇게 독과점이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하나 있는 독점도 있고 공급자가 둘 이상 소수인 과점도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독점이란 단어는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독점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공급자가 하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현실의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다. 그런데 분석할 때만큼은 이론적 시장인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과 나란히 불완전 경쟁을 대비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거냐면 네 가지를 체킹해 볼 겁니다. 참여자 수, 동질성 여부,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 장벽, 들어올 수 있느냐 또 빠져나가냐 이런 진입 장벽, 정보가 공개되어 있느냐 여부, 공개성. 그럴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매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주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우리 현실의 시장에서 완전 경쟁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쌀입니다. 쌀 시장.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삼시세끼 보통 다 쌀을 먹죠. 그러다 보니 쌀 시장이 완전 경쟁에 가장 가깝습니다. 아주 많아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주 많죠. 자, 그럴 때 우리나라 쌀값이 너무나 싼 것,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20kg 쌀 한 푸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하면 평균 정도를 잡으면 얼마 정도쯤 합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8만 원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네, 8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좋은 거는 8만 원대 합니다. 그런데 7만 원대선 보통 합니다. 7만 원대 평균을 잡으면. 왜냐하면 20kg에 6만 원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과 놓고 비교하면 다른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20kg 쌀 4인 가족이 20kg 쌀 한 푸대 가지고 한 달 먹을 수 있어 없어? 네, 먹죠. 못 먹어요.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같이 집에 늘 있어서 아침 쌀 먹고 점심 쌀 먹고 저녁 쌀 먹고 중간에 간식 쌀 먹고 그러면 이제 없죠. 근데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한 달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7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인 쌀의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보면은 무진장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 관점에서 서민들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쌀값이 20kg 정도면 여자분들은 원래 못 들죠, 그죠? 여자분들은 못 들어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못 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못 듭니다. 그런데 그 20kg 정도쯤 되는 그게 7만 원이니까 너무나 이게 싸다. 안타까운 갑돌이가 세끼 먹던 밥을 4끼로 늘렸어요. 수요를 늘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쌀값을 조금 올려주려고. 근데 쌀값을 늘려주기 위해서 3끼 먹던 밥을 혼자서 4끼 먹었다고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수요를 늘렸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격 순응자라 그래요. 시장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로 옛날에 가격 순응자라고 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쓰는 게 순응자라고 써놨어요. 이거 수능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응자는 수용자란 뜻이에요. 수용자. 그래서 시장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LG가 세탁기 가격을 혹은 냉장고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격 결정자야. 다시 말하면 소수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가격 결정자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얘는 소수다. 얘는 다수다. 그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 수가 아주 많아야 돼요. 두 번째, 동질성 여부예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되어지는 물건들은 동종 동질적 상품이에요. 같은 종류고 품질도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사실 쌀 같은 경우도 품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쌀의 경우는 대체로 어때요? 거의 품질이 유사하죠. TV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TV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1억 넘어가는 TV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에 1억 넘어가는 TV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100만 원 이하짜리 TV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질이 다 달라. 품질이 달라. 동종 이질이야.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동종 이질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동종 동질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리 파마 하시는데 파마의 품질이 미용실마다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불안정 경쟁이지만 독점적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정말 너무나 비싸. 너무 비싸. 뭐 보면 진짜 그런 데가 있죠. 옛날에 그 TV에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화면 이렇게 2개 나눠 놓고 여기나 여기 이렇게 사진 한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한 사진 찍어 놓고 저 지나간 명동이나 그런 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큰 반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스티커 붙이라.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이런 프로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이고 하나는 강화군에 있죠. 강화군에 있는 미용실이었어요. TV에서 동네 미용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 여기는 거의 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때 5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랬어요. 강화군에 있는 조그만 미용실.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미용실인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기구가 다 왔다 갔다 해. 손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하고 머리 이렇게 뭐 머리 데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기계가 와서 하고 나중에 감겨주는 것도 다 그렇게 기계가 와서 착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앉아있다 손님이 오니까 자리를 비끼는 거야. 비껴 있다가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있다가 자리에 비껴 있고 그리고 손님이 많으니까 본인이 머리 감는 거야. 본인이 머리 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5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렇고 여기는 2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머리 그거를 어디서 했다는 거는 이제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어떻게 했냐면 만일 이 여자분이 처음 결혼할 사람의 시댁 될 집에 인사를 하러 간다면 어느 모양이 어느 게 예쁘냐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 근데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머리라고 했니?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그러면 금액이 싸더라도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와 너무 머리가 예쁘다. 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예쁜데 어디서 했어? 다들 이렇게 묻는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시장의 지배력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동종 동질이니까 시장 지배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에서는 동종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의 비싸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 들어오는 걸 진입이라 그러고 빠져나가는 걸 탈퇴라 그러는데 이게 자유로워요. 진입 장벽이 없어. 그런데 불완전 경쟁은 진입 장벽이 존재해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어오는데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의대를 가야 돼. 의대는 또 일반 대학과 달리기 6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인턴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 시험을 보잖아요. 의사 자격 시험을 보잖아요. 그 통과해야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으니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균을 냈을 때 연봉이 상위 랭킹,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입이더라. 뭐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만 자격증을 준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도 진입 장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입 장벽에 관한 측면도 놓고 볼 때 이러한 진입 장벽이 부동산에서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동산은 비싸 고가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거래 비용은 거래와 관련된 비용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또 뭘 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등기 하는데 등기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꽤 돼요.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들 다 싸자보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나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쉽게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진입하고 탈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다?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완전히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된 정보는 가치가 없어요. 왜 공개가 된 정보는 가치가 없는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아십니까? 자, 그 정보 알려드렸잖아요. 도움 됩니까? 도움 되지 않죠. 다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객관식인 거 아십니까? 네, 객관식이라는 정보 알려드리는데 도움 됩니까? 아니죠. 혹시 같은 날 1차와 2차를 다 본다는 거 혹시 이런 정보 알려드리면 도움 됩니까? 안 되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가 된 정보는 가치가 없어. 그런 정보는 돈 낼 마음이 없다고. 커피 한 잔도 낼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개가 된 정보는 정보 비용도 제로고 정보 가치도 0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번에 돌아오는 시험 방향이 어떻다 이런 정보를 말하면 그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 어느 파트가 나온다라고 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도움 돼야 안 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더더욱 도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완전 시장에서의 그 불완전한 정보는 누군가는 정보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이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여기 종이접기처럼 반 접은다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 그럼 앞으로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는 정보의 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정보의 질이 아주 높아. 고품질의 정보야. 누구는 정보의 질이 떨어져. 이렇게 정보의 양이나 질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을 써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뭐 요새는 동학개미란 말을 씁니다만 개미 군단하고 기관 투자자끼리의 정보가 대칭적이야 비대칭적이야? 비대칭적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격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뜻과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해당된다? 불안전 경쟁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불안전 경쟁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료에 가시면 핵심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제가 건너가는 부분은 여러분 같이 건너가 주십시오. 자, 부동산 시장 160페이지로 건너갑시다. 자, 건너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이라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의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입니다. 개념 보시죠. 매수인과 매도인에 의해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부동산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갑의 건물이던 것이 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내고요. 또 그게 얼마인지 가액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 수평 공간과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의 배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용 패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해 상업활동을 하는 곳,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구분할 때요,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일반 재화 시장도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는 추상적 시장과 또 하나는 구체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추상적 시장이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면 그건 구체적 시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죠? 그렇죠? 그러면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죠. 그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구체적 시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장소와 위치 알 수 없죠. 그건 추상적 시장입니다. 우리 강남의 부동산 시장 그렇게 말하면 주로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강남의 부동산 시장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도를 보통 말하고 넓게 말할 때는 강동구까지 포함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이게 뭐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 보통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뭐다? 구체적 시장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죠.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 시장의 측면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무슨 성 때문이냐면 부동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동산의 부동성이란 특징이 있어서 바로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구분할 때 여러분, 개별성 때문에 하나하나의 토지를 이야기한다면 개별 시장입니다. 그 개별 시장을 다 합친 게 전체 시장이고요. 그럼 개별 시장이 있고 전체 시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시장이 있는가 하면 부분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 시장을 하위 시장, 서브마켓, 하위 시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부분 시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말할 때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북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하거나 행정구역별로 구분한다고 합시다.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서초구의 부동산 시장,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행정구역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지역의 부동산 시장, B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런 걸 다 뭐라고 부른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불러요. 지역별 부분 시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용도별 부분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렇게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부분 시장은 부동산의 무슨 성 때문인가 하면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용도별 부분 시장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별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162페이지로 건너가십시오.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교재에 보면 또는 프린트에 보면은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총 몇 개입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몇 개? 9개이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9개 있으면 다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5개 정도를 특히 강조를 드리려고 그래요. 5개 정도를 특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5개가 주로 뭐냐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구, 그 다음 두 번째가 비고요, 세 번째도 비고요, 네 번째도 비고요. 비가 붙은 게 3개, 그 다음 5번째 수, 이렇게 5가지는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국은 국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국지성.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자 붙은 거는 비 순서 상관없어요.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2번하고 3번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비조직성. 그리고 5번째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것을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국지성이 지역성이거든요. 이것은 부동산의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는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B자 붙은 거 3개 있죠. 이렇게. B자 붙은 3개는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부증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의 특성 부분은요.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을 용어 위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과정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걸 끌어다가 하지 않고 먼저 체계만 쭉 이야기한 다음에 본문에서 이렇게 부동산 특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에서는 심화과정 3월 달에 첫 강좌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성 밑에다가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한 번 딱 들어오면 AI처럼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 그 안에서 흐트러진 것도 쫙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으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지성은 지역성으로 부동산의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고 그래서 공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조직화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지성 볼까요? 국지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A지역, 이게 B지역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아까 했죠? 그럼 지역별 부분 시장에서 살펴봤더니 여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많더래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더 많더래요. 그러면 여기는 남는 거예요. 여기는 모자라는 거고. 그럼 우리 생각에 남는 데에서 모자라는 동네로 이렇게 보내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프린트 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고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이 초래된다. 그렇게. 그다음에 부동산에는 그 지역과 관련된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동시에 여러 군데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도 내가 가본 적이 없네. 그럼 이 동네에 어떤 특성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를 나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네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갑이라네요. 또 이 동네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을이고요. 부동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동산에 언제 개발이 되고 그 부동산은 언제 만들어졌고 또 뭐 전철역과의 거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 다 관련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죠.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인데 부동산의 부동성 관련해서 그러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누군데?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의 지역 간 분업이 가능한 것도 부동산의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일하고 이분은 여기서 일하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들 뿐 아니라 중개 활동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 유념할 것은 아파트를 여러분 어느 건설회사에서 여기도 이렇게 짓고 여기도 이렇게 지었는데 똑같은 자재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어요. 같은 시기에. 그런데 지역이 달라요. 지역이 다르면 상품이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여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좀 비싸고요. 여기는 공급이 많으니까 좀 싸고 그래요. 지역이 다르면 상품이 달라진다. 자, 그다음에요. 개별성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별성 때문에 다 달라요. 표준화도 안 되고 따라서 거래 사실이 공개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치킨 생각해 봅시다. 교촌 치킨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A란 상품, 치킨에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도미노 피자라고 해봐요. 무슨 피자? A란 피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그들은 가맹점들을 한테 레시피에 따라서 다 공급해요. 재료 같은 걸. 그래서 A란 상품은 얼마, B란 상품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한단 말이죠. 전국의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도미노 피자, A란 피자를 갑돌이와 을돌이가 다 좋아하면 갑돌이가 나 어제 도미노 피자 그 A 피자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을돌이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치킨 나 어제 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을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공개가 됐다. 근데 토지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둘이 친구인데 갑이 어제 땅 샀단 말이에요. 을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해도 얼마짜리인지 몰라. 다 달라서. 그래서 거래 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들고 그 정보와 관련된 정보 탐색 비용도 많이 들어요.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그로 인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곤란해요. 그리고 부동산이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흑판 주계를 팔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종 동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야. 그리고 가격은 5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런 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도 없어요. 조직화도 어려워요. 전부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수급 조절의 곤란성에서 여기서 수는 수요를 가리키는 말이고 급은 공급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수요의 조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부증성 때문에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하여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부동산의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수준에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거나 거의 수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러면 이 상태에서 어때요? 수요를 늘리면 수요를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서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다가 단기 동그라미, 가격의 왜곡 동그라미. 가격의 왜곡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란 말은 단기적인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7번째, 법적인 제한도 많아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이것도 가격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8번째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거래 비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 부동산의 거래 비용은 뭐가 있을까? 아까 세금, 등기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거래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무역을 하는 업체가 있다 합시다. 그럼 외국과 무역을 할 때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과 관련된 비용도 거래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비용인데 부동산은 특히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진입장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진입장벽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게 된다는 것이고 9번째는 부동산은 고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경실련에서 젊은 청년들 기준으로 그들의 소득 가지고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이제 순수하게 내 돈만 갖고 저축해 갖고는 30년 가까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집 살 수는 없어요. 내 돈 모은 것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우리 자료에는 9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은 5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165로 가셔요. 165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 뭐가 나와요? 기능. 그러면 몇 가지를 우리가 나열하고 있어요. 책과 우리 자료에 몇 가지냐면 5가지 나열했죠? 그럼 제일 첫 번째는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시 좀 인기가 약간 그 대형주택들 쪽에 인기가 많대요. 그럼 대형주택이 인기가 많으면 주택이 공급될 때 건축자재는 대형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또 요새 좀 약간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그러면 건축자재들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수행되는 거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형주택의 경우가 인기가 많아지고 따라서 그러면 소형주택 쪽으로 건축자재가 갈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이 수행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환의 기능이에요.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격 형성의 기능이에요. 우리 책을 잠시만 봐주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썩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용인즉슨 이런 얘기예요. 매수인이 제안하는 가격과 매도인이 제안하는 가격. 매수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자,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무슨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평 같으면 내가 보기에 건축비 다 들어가고 땅값 다 계산해도 진짜 많이 쳐줘야 3억이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렵게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25평, 20은 얼마다? 10억은 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야, 공인중개사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하고 실제 뭐 하는 것도 없더만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시고 나시면 뭐라 그래? 국제화 시대에 당연히 영어도 들어가야 되고 레벨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입장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갭이 많이 커. 그래서 이 사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막 말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서로 조정하고 설득하고 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한단 말이죠. 다시 와서요. 가격 형성의 기능. 그래서 그 가격은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 제공의 기능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는 집주인도 자기 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시장에 나가봐야 알아요. 그게 뭐다? 시장에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되게 이렇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혹가다 말하기를 틈틈이 학원에 공부하는 분들이 모의고사가 몇 점 나오는지 말해주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말해달라 그렇게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우리는 가서 볼 때 정보를 얻죠.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이런 마음, 그리고 또 나와 보니까 열심히 역시 확실히 나와서 보니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뭐 대면 수업이란 걸 왜 하겠어요? 아무리 언택트 시대 앞으로 뭐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는 가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더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 저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나와서 남들 공부하는 모습도 봐야 돼요. 그 되게 열심히 하더라. 나도 저만큼 하겠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통 얼마만큼 공부하고다 그것도 정보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도 또는 집을 살 사람도 시장에 나가면 그 부동산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에요.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고요. 양이 많아졌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품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169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만 간혹 여가과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택의 여가과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요? 기본서는 169페이지로 점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여가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순환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과정을 순환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여가과정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택이 지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잘 지어졌어요. 되게 마음에 들게 정말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여기 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근데 주택은 수명이 한 50년 정도쯤 된다고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살다가 떠나갔어요. 갑이 10년 살다가 이사 갔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을이 들어와 삽니다. 10년 정도 주택이 10년 정도 지났더니 금도 이렇게 하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을이 돌아 살게 되죠. 을도 10년 정도 살고 떠나갑니다. 주택은 더 낡아졌고요. 이제는 병이 돌아 살겠죠? 병이 이 자리를 돌아 삽니다. 주택은 더 낡아졌습니다. 병도 10년 정도 살다가 떠나갑니다. 주택은 더 낡아졌습니다. 금도 더 많이 갔고요. 정이 돌아 삽니다. 주택은 또 10년 정도 지나자 더욱 더 낡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너무 낡아져서 금투성이군요. 무가 돌아삽니다. 이렇게 점점점 주택이 낡아지면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바뀌는 걸까요? 낮은 계층으로 바뀌는 걸까요? 낮은 계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하향여가. 여가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주택이 이용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여가가 있고 상향여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소득계층이 점점점 낮은 계층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하향여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여가의 끄트머리, 제일 끄트머리, 하향여가의 제일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하향여가의 끄트머리에는 불량주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량주택의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불량주택의 원인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거기 살고 있는 무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무란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해요. 무야, 너는 왜 불량주택에 살아?
너는 근간주택을 원래 좋아해? 이렇게 물었더니 무가 뭐라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이 새끼야 그러겠죠? 따라서 원인은 뭐다? 저소득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요? 철거? 철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량주택은 주택이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 결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이 사람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실질 소득 향상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실질 소득 향상. 소득이 높아지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헐어요. 헐니다. 헐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 주택을 짓겠죠. 새 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나가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 채 안 되게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80% 넘게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바깥으로 밀려나죠. 그러면서 이 자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가가정에서 여가가정은 하향여가라는 개념이 있고 상향여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자료 가십시오. 자, 여가가정은 의 부분에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니은 주택의 여가가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란 자원이 낭비됨 없이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여가가정을 주택정책의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여가가정에서 종류를 보면 하향여가는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리은의 상향여가는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등이 재개발 등으로 고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부분에 보세요. 주택의 여가 현상은 주로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향여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못 살았던 우리 어려운 시절에 가족의 형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랬을 때 어때요? 가장 첫 번째 첫째한테만 맞춰서 옷을 삽니다. 근데 옷을 살 때 남녀가 뭐 이렇게 좀 색깔이 분명한 빨간색을 산다든가 좀 그래 버리면 나중에 중간에 남자애가 빨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중한 색깔로 사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는 거죠. 그럼 좀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물론 아이들 수만으로 옷을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첫째에 맞춰서 옷을 좀 괜찮은 옷을 사요. 그러면 저 막내도 괜찮은 옷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아주 후줄한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려받은 막내는 그게 옷인지 걸레인지 모릅니다. 여가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택을 잘 지어서 여가가정이 잘 작동을 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도 괜찮은 주택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주택의 수명이 50년이라 잡았다면 잘 지었다면 그리고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50년이 아니라 60년 수명을 갖출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의 질도 좋아지고 양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특징, 두 번째 점, 주택의 여가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의 경우에서 정부는 말이죠.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아예 못 짓게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만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라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사람 위한답시고 10년이나 20년만 쓸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건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물려받아 쓰면 되는 것이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지어서 새로운 신축주택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고가주택 시장과 저가주택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주택의 공급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신축할 수 없어요. 그럼 오로지 공급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향여가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고가주택 시장과 저가주택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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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이렇게 고가주택들로 구분되어 있는 고가주택 시장이 있고요.
이번에는 저가주택들로 돼 있는 저가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경계지역이죠. 이렇게 경계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뉘는 현상을 여러분 주거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잠시 오른쪽 페이지 프린트 3 여가가정과 주거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십시오. 의 부분인데요. 잠깐만 봐주세요. 주거분리가 뭡니까? 그럴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입니다. 다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서로 나뉘는 현상입니다. 특징이요. 이와 같은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은요. 여기요. 보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와 인접한 여기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대부분 어때요? 저가주택 근처에 있다고 할인되어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와 인접한 이 저가주택은요. 고가주택 옆에 있다고 해서 할증되어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게 니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할인되어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고 얘는 할증되어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와 인접한 저가주택은 뭐라고요? 여기는 할증. 저가주택 경계와 인접한 고가주택은 할인.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이제 잠시 위에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의 장단기 효과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자, 제가 단기 고가주택 시장에서 단기, 장기 효과와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단기와 장기 효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요. 구분을 해보죠. 여러분,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고소득층들에게 보조금을 줄까요? 저소득층들에게 보조금을 줄까요? 저소득층들에게 보조금을 주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했다고 가정할게요. 임대료 보조를 하자. 보조금을 받은 저소득층들은 주택의 수요가 늘어요. 원래 저가주택이 지금 몇 채냐면 5채. 고가주택도 5채. 수요 공급이 모두 5채씩이고 시장 전체는 총 10채인데 총 10채 중에 10분의 5가 저가주택이고 10분의 5가 고가주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수요가 늘었대. 수요가 원래는 5였는데 7로 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때 기업의 진입이 나타나야 되는데 신축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세요. 고가주택 중에서 낡은 주택 있죠? 얘가 낡은 주택에 해당된대요. 그러면 거기까지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도 여기까지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게 뭐다? 하향여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향여가가 발생해요. 하향여가 발생. 하향여가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저가주택이 몇 채가 됐어요? 공급이 7채. 그래서 공급도 느는 거예요. 원래는 5였는데 공급도 7로 늘었다. 그럼 공급이 늘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임대료는 하락하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수요가 느는 만큼 공급이 늘어서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떨어졌다면 초과이윤이 다 사라지겠죠. 초과이윤은 소멸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볼까요? 장기 효과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올랐다 떨어지니까 임대료 내지는 저가주택의 가격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주택 양은 어떻게 돼요? 5채에서 7채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장기 효과. 그럼 고가주택 시장에서 볼까요? 자, 하향여가 돼서 내려갔잖아요. 하향여가 발생. 그래서 그 결과로 고가주택이 부족해져요.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의 가격 또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고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올라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고가주택 시장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이 나타나겠죠? 기업의 진입이 나타나요. 기업의 진입이 나타난단 말은 결국 신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축을 해서 주택의 공급이 늘어요.
주택의 공급이 늘게 되면 임대료가 도로 떨어져요. 임대료가 도로 떨어지면 초과한이 사라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난 단기와 장기 효과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프린트에는 저가주택 거를 위로 올렸고 고가주택을 밑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쭉 내려오셔서 여가가정과 주거분리의 동그라미 3과 동그라미 4 부분을 볼 텐데요. 그것은 책의 어디 부분이냐면 173페이지 한눈에 보기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수선을 위한 투입비용이란 글자를 찾아보세요. 3번의 기억. 수선을 위한 투입비용이란 글자 있습니까? 자, 고개 잠깐만 드시고 보세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거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인데 요거 원래 요 주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수선을 위해서 투입비용 1억을 했대. 다시 말하면 이 주택을 수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을 쏟아 부었다네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1억 이상 올라가더래. 왜? 주변 주택이 전부 고가주택이거든. 그러면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1억 이상 되네? 그러면 집주인은 수리해. 수선해. 그래서 여기를 고가주택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뭐다? 3번의 기억. 수선 후 가치 상승분이 수선 위한 투입 비용보다 크면 고가주택으로 남으니까 주거분리가 돼. 근데 여러분 봐요. 주변 주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로운 영향이에요? 해로운 영향이에요? 이로운 영향. 그게 정해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주택이 주변 주택도 낡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되자 얘를 1억을 쏟아부어서 리모델링 했는데 집값이 5천밖에 안 올라가네. 그럴 거라면 집주인은 리모델링 안 해요. 팔고 이사가. 그럼 이사 가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우냐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채운다니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저소득층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아직 어때요?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들어오자 아 이제 반갑게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게 됐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받아들인다? 침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향여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입이에요. 침입.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침입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얘는 저소득층 주거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자리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으로 갈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제. 이 주택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동그라미 4번의 니은을 먼저 볼게요. 니은. 집주인이 3천만 원 들여서 수선을 위한 투입 비용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들였는데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왜요? 주변 주택이 전부 다 저가 주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리 안 해. 그냥 도변하고 살아요. 그게 니은이에요. 4번의 니은. 수선 후 가치 상승분은 500만 원, 수선을 위한 투입 비용은 3천만 원. 그러면 그냥 저가 주택으로 남아. 왜? 주변이 주택이 저가 주택이다 보니 해로운 영향, 부의외부 효과가 나타나.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가 아예 고소득층 주거적으로 편입되면서 통째로 재개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선을 위한 또는 재개발을 위한 비용은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재개발 이후에 가격이 1억이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게 기억. 따라서 수선 후 가치 상승분이 수선을 위한 투입 비용보다 큰 경우 재개발 등으로 인해 상향여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선을 위한 투입 비용 이것이 재개발에 따르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재개발에 되어서 고소득층 주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불량주택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불량주택 이야기했죠. 자, 불량주택입니다. 기억,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시장에서 하향여가 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인 것이라는 것. 두 번째, 불량주택의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여가과정 이야기 꽤 중요하므로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고요. 우리 쉬었다가 효율적 시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